버핏은 인터넷은 이해 못하는 거야. 1998년 닷컴 열풍이 정점을 향해 달리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버핏을 향해 쏟아낸 말이에요. 구경꾼들이 조롱하는 동안 나스닥은 하늘을 뚫었고 버핏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년 뒤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가 증발했어요. 버핏 자산은 오히려 불어났어요. 지금은 2026년이에요. 나스닥이 26,000을 돌파한 이 시점에 사람들은 다시 말해요. 버핏은 AI를 이해 못하는 늙은이야. 그리고 버핏은 다시 침묵하며 현금 1890억 달러를 금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27년 전과 말이 같고 구조가 같고 버핏의 선택이 같아요. 오늘 이 반복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향하는지 낱낱이 들여다볼게요. 자, 시간을 96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929년 9월 미국 뉴욕의 분위기는 지금이랑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신문마다 주식은 영원히 오른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거리의 구두닦기 소년까지 친구한테 종목을 추천하는 세상이었거든요. 다우존스 지수는 그해 9월 3일에 381포인트라는 역대 최고점을 찍었어요. 당시 예일대 교수 어빙 피셔는 폭락 직전 주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영구적인 번영의 고원에 도달했다고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그 말을 믿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어요. 당시 증거금 거래, 즉 지금으로 치면 레버리지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무려 자기 돈의 10배까지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10% 하락이면 전 재산을 날리는 구조였는데 아무도 그걸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르고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딱 두 달 뒤인 10월 29일 역사는 검은 화요일이라고 기록되는 그날 시장은 하루 만에 12% 붕괴했어요. 그 뒤 3년에 걸쳐 다우존스는 고점 대비 무려 89%가 폭락했어요. 판 81이었던 지수가 41까지 내려간 거예요.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파산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71년 뒤에 판이 그대로 다시 깔렸어요.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라는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에 전 세계가 열광했고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하늘로 솟구쳤거든요. 수익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심지어 적자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했어요. 당시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200배를 넘어섰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꼬박 벌어야 주가를 겨우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로? 그런데 아무도 그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야. 전통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 폭락했어요. 고봉 48에서 1001깁4까지 내려간 거예요.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아마존, 이베이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수천 개의 기업은 그냥 사라졌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외칠 때 역사는 아니 똑같다고 답했어요.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올게요. 지금 나스닥은 25,000을 돌파했어요. SNS를 열면 나스닥 3만 간다, AI는 닷컴이랑 달라,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도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역사 속 두 번의 폭락 직전과 지금 사이에 섬뜩한 유사성이 하나 있어요.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영리한 자들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929년 직전에 조셉 케네디, 즉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구두닦기 소년에게서 주식 종목을 추천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훗날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되는 거물이 길거리 소년한테 종목을 받은 거예요. 완전 황당하죠. 그 순간 케네디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팔아야겠다. 실제로 그는 전량 매도했어요. 2000년 직전에는 마이클 델, 줄리언 로버트슨 같은 당대 최고의 큰손들이 조용히 물량을 털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액을 역대 최고치인 189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솔직히 저도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원화로 계산하면 약 255조 원이에요. 어떡해요 이게.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 돈을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버핏이 늙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AI 혁명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제 채널 댓글에도 가끔 와요. 버핏 욕하는 댓글. 근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998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어요. 버핏은 인터넷을 이해 못해서 닷컴 주식을 안 사는 거야.
그 말이 나오고 2년 뒤에 나스닥은 78% 폭락했고 버핏의 버크셔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자산이 불어났어요. 버핏이 현금을 쌓는 건 무능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철저한 전략이에요. 버핏이 자주 이용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 시장은 CNN이 만든 공포, 탐욕 지수가 역대 최고치 수준인 극단적 탐욕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핏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거를 숫자로 열어볼게요. 지금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닷컴 버블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역사적 평균치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S&P 500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15에서 17 사이인데 지금은 30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한때 70배를 웃돌았어요. 이 회사가 지금 버는 이익의 70배를 미리 지불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AI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이 가격이 정당화돼요. 근데 만약 그 전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픽스, 즉 변동성 지수예요. 픽스는 시장의 공포 온도계라고 보면 돼요. 숫자가 높으면 투자자들이 겁먹고 있다는 뜻이고 낮으면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스닥이 25,000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변동성 지수가 기이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뭔가 싸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시장이 역대급 고점을 치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역사적으로 이 조합이 나타난 직후엔 항상 폭락이 왔어요. 1929년 직전이 그랬고 2000년 직전이 그랬어요. 자, 이제 진짜 본질로 들어갈게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를 추적해야 해요. 지금 이 시장을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왜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서도 더 내리는 걸 주저하고 있을까요?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리면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게 딜레마예요. 왜 재무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버핏은 그 단기 국채를 1000억 달러 이상 사모으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의 교차점에 지금 시장에 진짜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금 35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매년 이자만 1조 달러가 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는 이 이자를 감당하려고 단기 국채를 역대급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속 돈을 찍어내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지정학이 들어와요. 중국은 2022년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일본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국채를 팔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오일머니를 더 이상 자동으로 미국 국채에 넣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이죠.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할까요? 미국 내부 투자자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미국인들이 위험자산에서 이탈해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려간다면 그 이자율은 내려가고 정부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미국 정부가 한 일을 보세요.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국채를 발행했어요. 국채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식 폭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역사는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매뉴얼을 남겨뒀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AI는 진짜잖아요. 닷컴이랑 달리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반은 맞아요. AI 혁명은 진짜예요. 인터넷 혁명도 진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인터넷보다 더 큰 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거든요. 2000년에 나스닥이 78% 폭락했을 때도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터넷은 그 뒤에 더 크게 성장했죠. 아마존은 닷컴 버블 이후 주가가 90% 폭락했다가 결국 세계 최대 기업이 됐어요. 이게 진짜 역설이에요. 기술 자체의 유효성과 지금 그 기술의 가격이 적정한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AI가 혁명적인 기술이라는 것과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역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수준인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요. 1999년에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기술이야 라는 말은 100% 맞았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적정해 라는 말은 100% 틀렸어요. 버핏이 AI를 이해 못해서 현금을 쌓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훌륭해도 가격이 미쳤으면 사지 않는 것. 그게 버핏의 70년 수익률을 만든 원칙이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도대체 무엇이 터지면 이 시장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터지면 부는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에너지와 공급망, 그러니까 누가 에너지를 쥐고 있느냐의 싸움을 봐야 해요. 지금 전 세계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진 진영과 에너지를 사야 하는 진영이에요.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하루 생산량이 1300만 배럴을 넘어요. 하면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은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수입에 의존해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패닉,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수입국들의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에너지 수출 이익을 챙겨요. 이게 달러를 강하게 유지시키는 엔진이에요. 달러가 강세면 미국 자산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가고 신흥국 자산과 원자재 수입국들의 경제는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국 연합인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호들이 모이면 결국 달러의 신뢰도가 조금씩 흔들려요. 그리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 흔들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 금리가 오히려 튀어오르고 고평가된 주식시장에 직격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이야기할게요. 유동성 절벽이에요. 시장에 넘쳐흐르던 돈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순간이에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연준은 역대급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서 시장에 밀어넣는 것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돈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유동성의 힘으로 나스닥은 2020년 3월 저점에서 2021년 11월 고점까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130% 올랐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공짜로 빌릴 수 있었던 돈의 값이 올라간 거예요. 유동성이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나스닥은 33% 폭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어요. 다시 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장은 또 올랐어요. 나스닥 25,000이 그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닷컴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한 2000년,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던 중이었어요.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2001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나스닥은 계속 무너졌어요. 왜냐? 이미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유동성은 마치 파티 막판에 DJ가 볼륨을 확 올리는 것과 같아요. 분위기는 최고조가 되는데 그 순간이 사실 집에 갈 타이밍이거든요. 파티가 클수록 끝난 뒤의 정적도 깊은 법이에요. 그럼 언제, 어떻게 무너질까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전문가도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역사는 몇 가지 트리거를 가르쳐줬어요. 1929년은 갑자기 돈 빌리는 게 막힌 게 시작이었어요. 이주로 주식을 사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2000년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닷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게 트리거였어요. 2008년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마구 빌려준 부동산 대출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게 트리거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가 트리거가 될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의 AI 투자 대비 수익 실망감이 쌓이면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주도주가 흔들리는 시나리오,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이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시나리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그러니까 비행기가 쿵 바뀌듯 경제가 갑자기 꺼지면서 전 세계 수요가 급감하는 시나리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빅테크들의 AI 투자 속도가 실제 매출 증가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격차가 실적 발표 시즌마다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것이 터지든 결과는 같아요. 유동성이 빠지는 속도는 항상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공포로 팔 때는 한꺼번에 팔고 탐욕으로 살 때는 조금씩 사거든요. 역사가 매번 그걸 증명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예요. 저는 절대로 지금 당장 주식을 전부 팔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건 버핏도 피터 린치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문 근처로 이동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성장주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특히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를 넘어가는 고평가 기술주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세요. 한꺼번에 다 팔 필요 없어요. 10%씩, 20%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수익 실현은 항상 죄책감이 들거든요.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진짜 잠이 안 와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잠 못 자는 밤이 나중에 돌아보면 제일 잘 잔 결정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더 들고 있을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죄책감을 이겨내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버핏이 하는 것처럼 단기 국채의 비중을 늘리세요. 지금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4%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수준의 수익을 내면서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버핏이 1890억 달러 중 1000억 달러 이상을 단기 국채에 넣어둔 건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무너졌을 때 남들이 패닉으로 던지는 자산을 헐값에 사올 수 있는 실탄을 준비해두는 거거든요. 쇼핑은 세일할 때 해야 하는데 그때 지갑이 비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진짜 당연한 말인데 막상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도 못해요. 현금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과 안전자산을 합친 비율이 40%는 넘는지 확인하세요. 성장주에 너무 몰려있다면 그 비중을 조금씩 안전한 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숫자냐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현금과 채권 비중을 40% 이상 가져갔던 투자자들은 그 폭락에서 살아남아 2003년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역사적 데이터가 그 숫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8년 사람들이 버핏을 조롱하는 동안 나스닥은 치솟았고 버핏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 시장은 무너졌어요.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축제가 한창인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투자자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1929년에 문 쪽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공황을 전 재산과 함께 겪었어요. 2000년에 끝까지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은 3년 동안 매달 계좌를 열 때마다 후회를 반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25,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서 버핏의 1890억 달러 현금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침묵이 어떤 경고보다 더 크게 들려요. 지금 제가 돌린 알고리즘이 내놓는 결론은 하나예요.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신호를 보내오고 역사적 버블 붕괴 패턴과 유동성 절벽을 겹쳐보면 답은 하나예요. 고위험 성장주에서 빠져나와 현금과 단기 채권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 3만을 갈 수도 있어요. 그 상승의 마지막 불꽃을 즐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꽃 속에 있을수록 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문 쪽으로 걸어가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버핏은 인터넷은 이해 못하는 거야. 1998년 닷컴 열풍이 정점을 향해 달리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버핏을 향해 쏟아낸 말이에요. 구경꾼들이 조롱하는 동안 나스닥은 하늘을 뚫었고 버핏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어요. 그로부 또 2년 뒤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가 증발했어요. 버핏 자산은 오히려 불어났어요. 지금은 2026년이에요. 나스닥이 26,000을 돌파한 이 시점에 사람들은 다시 말해요. 버핏은 AI를 이해 못하는 늙은이야. 그리고 버핏은 다시 침묵하며 현금 1890억 달러를 금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27년 전과 말이 같고 구조가 같고 버핏의 선택이 같아요. 오늘 이 반복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향하는지 낱낱이 들여다볼게요. 자, 시간을 96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929년 9월 미국 뉴욕의 분위기는 지금이랑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신문마다 주식은 영원히 오른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거리에 구두 닦기 소년까지 친구한테 종목을 추천하는 세상이었거든요. 다우존스 지수는 그해 9월 3일에 381포인트라는 역대 최고점을 찍었어요. 당시 예일대 교수 어빙 피셔는 폭락 직전 주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영구적인 번영의 고원에 도달했다고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그 말을 믿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어요. 당시 증거금 거래, 즉 지금으로 치면 레버리지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무려 자기 돈의 10배까지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10% 하락이면 전 재산을 날리는 구조였는데 아무도 그걸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르고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딱 2달 뒤인 10월 29일 역사는 검은 화요일이라고 기록되는 그날
시장은 하루 만에 12% 붕괴했어요. 그 뒤 3년에 걸쳐 다우존스는 고점 대비 무려 89%가 폭락했어요. 판 81이었던 지수가 41까지 내려간 거예요.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파산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71년 뒤에 판이 그대로 다시 깔렸어요.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라는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에 전 세계가 열광했고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하늘로 솟구쳤거든요. 수익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심지어 적자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했어요. 당시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200배를 넘어섰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꼬박 벌어야 주가를 겨우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로? 그런데 아무도 그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야. 전통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 폭락했어요. 고봉 48에서 1001깁4까지 내려간 거예요.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아마존, 이베이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수천 개의 기업은 그냥 사라졌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외칠 때 역사는 아니 똑같다고 답했어요.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올게요. 지금 나스닥은 25,000을 돌파했어요. SNS를 열면 나스닥 3만 간다, AI는 닷컴이랑 달라,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도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역사 속 두 번의 폭락 직전과 지금 사이에 섬뜩한 유사성이 하나 있어요.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영리한 자들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929년 직전에 조셉 케네디, 즉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구두 닦기 소년에게서 주식 종목을 추천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훗날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되는 거물이 길거리 소년한테 종목을 받은 거예요. 완전 황당하죠. 그 순간 케네디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팔아야겠다. 실제로 그는 전량 매도했어요. 2000년 직전에는 마이클 델, 줄리언 로버트슨 같은 당대 최고의 큰손들이 조용히 물량을 털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액을 역대 최고치인 189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솔직히 저도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원화로 계산하면 약 255조 원이에요. 어떡해요 이게.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 돈을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버핏이 늙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AI 혁명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제 채널 댓글에도 가끔 와요. 버핏 욕하는 댓글. 근데 그분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998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어요. 버핏은 인터넷을 이해 못해서 닷컴 주식을 안 사는 거야. 그 말이 나오고 2년 뒤에 나스닥은 78% 폭락했고 버핏의 버크셔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자산이 불어났어요. 버핏이 현금을 쌓는 건 무능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철저한 전략이에요. 버핏이 자주 이용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 시장은 CNN이 만든 공포, 탐욕 지수가 역대 최고치 수준인 극단적 탐욕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핏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거를 숫자로 열어볼게요. 지금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닷컴 버블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역사적 평균치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S&P 500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15에서 17 사이인데 지금은 30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한때 70배를 웃돌았어요. 이 회사가 지금 버는 이익의 70배를 미리 지불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AI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이 가격이 정당화돼요. 근데 만약 그 전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픽스, 즉 변동성 지수예요. 픽스는 시장의 공포 온도계라고 보면 돼요. 숫자가 높으면 투자자들이 겁먹고 있다는 뜻이고 낮으면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스닥이 25,000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변동성 지수가 기이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뭔가 싸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시장이 역대급 고점을 치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역사적으로 이 조합이 나타난 직후엔 항상 폭락이 왔어요.
1929년 직전이 그랬고 2000년 직전이 그랬어요. 자, 이제 진짜 본질로 들어갈게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를 추적해야 해요. 지금 이 시장을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왜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서도 더 내리는 걸 주저하고 있을까요?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리면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게 딜레마예요. 왜 재무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버핏은 그 단기 국채를 1000억 달러 이상 사모으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의 교차점에 지금 시장에 진짜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금 35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매년 이자만 1조 달러가 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는 이 이자를 감당하려고 단기 국채를 역대급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속 돈을 찍어내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지정학이 들어와요. 중국은 2022년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일본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국채를 팔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오일머니를 더 이상 자동으로 미국 국채에 넣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이죠.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할까요? 미국 내부 투자자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미국인들이 위험자산에서 이탈해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려간다면 그 이자율은 내려가고 정부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미국 정부가 한 일을 보세요.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국채를 발행했어요. 국채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식 폭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역사는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매뉴얼을 남겨뒀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AI는 진짜잖아요. 닷컴이랑 달리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반은 맞아요. AI 혁명은 진짜예요. 인터넷 혁명도 진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인터넷보다 더 큰 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거든요. 2000년에 나스닥이 78% 폭락했을 때도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터넷은 그 뒤에 더 크게 성장했죠. 아마존은 닷컴 버블 이후 주가가 90% 폭락했다가 결국 세계 최대 기업이 됐어요. 이게 진짜 역설이에요. 기술 자체의 유효성과 지금 그 기술의 가격이 적정한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AI가 혁명적인 기술이라는 것과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역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수준인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요. 1999년에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기술이야 라는 말은 100% 맞았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적정해 라는 말은 100% 틀렸어요. 버핏이 AI를 이해 못해서 현금을 쌓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훌륭해도 가격이 미쳤으면 사지 않는 것. 그게 버핏의 70년 수익률을 만든 원칙이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도대체 무엇이 터지면 이 시장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터지면 부는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에너지와 공급망, 그러니까 누가 에너지를 쥐고 있느냐의 싸움을 봐야 해요. 지금 전 세계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진 진영과 에너지를 사야 하는 진영이에요.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하루 생산량이 1300만 배럴을 넘어요. 하면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은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수입에 의존해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패닉,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수입국들의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에너지 수출 이익을 챙겨요. 이게 달러를 강하게 유지시키는 엔진이에요. 달러가 강세면 미국 자산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가고 신흥국 자산과 원자재 수입국들의 경제는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국 연합인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호들이 모이면 결국 달러의 신뢰도가 조금씩 흔들려요. 그리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 흔들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 금리가 오히려 튀어오르고 고평가된 주식시장에 직격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이야기할게요. 유동성 절벽이에요. 시장에 넘쳐흐르던 돈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순간이에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연준은 역대급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서 시장에 밀어넣는 것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돈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유동성의 힘으로 나스닥은 2020년 3월 저점에서 2021년 11월 고점까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130% 올랐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공짜로 빌릴 수 있었던 돈의 값이 올라간 거예요. 유동성이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나스닥은 33% 폭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어요. 다시 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장은 또 올랐어요. 나스닥 25,000이 그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닷컴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한 2000년,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던 중이었어요.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2001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나스닥은 계속 무너졌어요. 왜냐? 이미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유동성은 마치 파티 막판에 DJ가 볼륨을 확 올리는 것과 같아요. 분위기는 최고조가 되는데 그 순간이 사실 집에 갈 타이밍이거든요. 파티가 클수록 끝난 뒤의 정적도 깊은 법이에요. 그럼 언제, 어떻게 무너질까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전문가도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역사는 몇 가지 트리거를 가르쳐줬어요. 1929년은 갑자기 돈 빌리는 게 막힌 게 시작이었어요. 이주로 주식을 사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2000년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닷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게 트리거였어요. 2008년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마구 빌려준 부동산 대출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게 트리거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가 트리거가 될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의 AI 투자 대비 수익 실망감이 쌓이면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주도주가 흔들리는 시나리오,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이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시나리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그러니까 비행기가 쿵 바뀌듯 경제가 갑자기 꺼지면서 전세계 수요가 급감하는 시나리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빅테크들의 AI 투자 속도가 실제 매출 증가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격차가 실적 발표 시즌마다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것이 터지든 결과는 같아요. 유동성이 빠지는 속도는 항상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공포로 팔 때는 한꺼번에 팔고 탐욕으로 살 때는 조금씩 사거든요. 역사가 매번 그걸 증명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예요. 저는 절대로 지금 당장 주식을 전부 팔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건 버핏도 피터 린치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문 근처로 이동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성장주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특히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를 넘어가는 고평가 기술주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세요. 한꺼번에 다 팔 필요 없어요. 10%씩, 20%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수익 실현은 항상 죄책감이 들거든요.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진짜 잠이 안 와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잠 못 자는 밤이 나중에 돌아보면 제일 잘 잔 결정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더 들고 있을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죄책감을 이겨내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버핏이 하는 것처럼 단기 국채의 비중을 늘리세요. 지금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4%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수준의 수익을 내면서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버핏이 1890억 달러 중 1000억 달러 이상을 단기 국채에 넣어둔 건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무너졌을 때 남들이 패닉으로 던지는 자산을 헐값에 사올 수 있는 실탄을 준비해두는 거거든요. 쇼핑은 세일할 때 해야 하는데 그때 지갑이 비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진짜 당연한 말인데 막상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도 못해요. 현금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과 안전자산을 합친 비율이 40%는 넘는지 확인하세요. 성장주에 너무 몰려있다면 그 비중을 조금씩 안전한 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숫자냐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현금과 채권 비중을 40% 이상 가져갔던 투자자들은 그 폭락에서 살아남아 2003년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역사적 데이터가 그 숫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8년 사람들이 버핏을 조롱하는 동안 나스닥은 치솟았고 버핏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 시장은 무너졌어요.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축제가 한창인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투자자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1929년에 문 쪽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공황을 전 재산과 함께 겪었어요. 2000년에 끝까지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은 3년 동안 매달 계좌를 열 때마다 후회를 반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25,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서 버핏의 1890억 달러 현금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침묵이 어떤 경고보다 더 크게 들려요. 지금 제가 돌린 알고리즘이 내놓는 결론은 하나예요.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신호를 보내오고 역사적 버블 붕괴 패턴과 유동성 절벽을 겹쳐보면 답은 하나예요. 고위험 성장주에서 빠져나와 현금과 단기 채권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 3만을 갈 수도 있어요. 그 상승의 마지막 불꽃을 즐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꽃 속에 있을수록 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문 쪽으로 걸어가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버핏은 인터넷은 이해 못하는 거야. 1998년 닷컴 열풍이 정점을 향해 달리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버핏을 향해 쏟아낸 말이에요. 구경꾼들이 조롱하는 동안 나스닥은 하늘을 뚫었고 버핏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년 뒤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가 증발했어요. 버핏 자산은 오히려 불어났어요. 지금은 2026년이에요. 나스닥이 26,000을 돌파한 이 시점에 사람들은 다시 말해요. 버핏은 AI를 이해 못하는 늙은이야. 그리고 버핏은 다시 침묵하며 현금 1890억 달러를 금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27년 전과 말이 같고 구조가 같고 버핏의 선택이 같아요. 오늘 이 반복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향하는지 낱낱이 들여다볼게요. 자, 시간을 96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929년 9월 미국 뉴욕의 분위기는 지금이랑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신문마다 주식은 영원히 오른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거리의 구두 닦기 소년까지 친구한테 종목을 추천하는 세상이었거든요. 다우존스 지수는 그해 9월 3일에 381포인트라는 역대 최고점을 찍었어요. 당시 예일대 교수 어빙 피셔는 폭락 직전 주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영구적인 번영의 고원에 도달했다고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그 말을 믿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어요. 당시 증거금 거래, 즉 지금으로 치면 레버리지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무려 자기 돈의 10배까지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10% 하락이면 전 재산을 날리는 구조였는데 아무도 그걸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르고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딱 두 달 뒤인 10월 29일 역사는 검은 화요일이라고 기록되는 그날 시장은 하루 만에 12% 붕괴했어요. 그 뒤 3년에 걸쳐 다우존스는 고점 대비 무려 89%가 폭락했어요. 판 81이었던 지수가 41까지 내려간 거예요.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파산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71년 뒤에 판이 그대로 다시 깔렸어요.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라는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에 전 세계가 열광했고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하늘로 솟구쳤거든요. 수익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심지어 적자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했어요. 당시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200배를 넘어섰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꼬박 벌어야 주가를 겨우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로? 그런데 아무도 그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야. 전통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 폭락했어요. 고봉 48에서 1001깁4까지 내려간 거예요.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아마존, 이베이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수천 개의 기업은 그냥 사라졌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외칠 때 역사는 아니 똑같다고 답했어요.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올게요. 지금 나스닥은 25,000을 돌파했어요. SNS를 열면 나스닥 3만 간다,
AI는 닷컴이랑 달라.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도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역사 속 두 번의 폭락 직전과 지금 사이에 섬뜩한 유사성이 하나 있어요.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영리한 자들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929년 직전에 조셉 케네디, 즉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구두 닦기 소년에게서 주식 종목을 추천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훗날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되는 거물이 길거리 소년한테 종목을 받은 거예요. 완전 황당하죠. 그 순간 케네디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팔아야겠다. 실제로 그는 전량 매도했어요. 2000년 직전에는 마이클 델, 줄리언 로버트슨 같은 당대 최고의 큰손들이 조용히 물량을 털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액을 역대 최고치인 189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솔직히 저도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원화로 계산하면 약 255조 원이에요. 어떡해요 이게.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 돈을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버핏이 늙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AI 혁명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제 채널 댓글에도 가끔 와요. 버핏 욕하는 댓글. 근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998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어요. 버핏은 인터넷을 이해 못해서 닷컴 주식을 안 사는 거야. 그 말이 나오고 2년 뒤에 나스닥은 78% 폭락했고 버핏의 버크셔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자산이 불어났어요. 버핏이 현금을 쌓는 건 무능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철저한 전략이에요. 버핏이 자주 이용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 시장은 CNN이 만든 공포, 탐욕 지수가 역대 최고치 수준인 극단적 탐욕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핏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거를 숫자로 열어볼게요. 지금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닷컴 버블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역사적 평균치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S&P 500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15에서 17 사이인데 지금은 30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한때 70배를 웃돌았어요. 이 회사가 지금 버는 이익의 70배를 미리 지불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AI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이 가격이 정당화돼요. 근데 만약 그 전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픽스, 즉 변동성 지수예요. 픽스는 시장의 공포 온도계라고 보면 돼요. 숫자가 높으면 투자자들이 겁먹고 있다는 뜻이고 낮으면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스닥이 25,000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변동성 지수가 기이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뭔가 싸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시장이 역대급 고점을 치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역사적으로 이 조합이 나타난 직후엔 항상 폭락이 왔어요. 1929년 직전이 그랬고 2000년 직전이 그랬어요. 자, 이제 진짜 본질로 들어갈게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를 추적해야 해요. 지금 이 시장을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왜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서도 더 내리는 걸 주저하고 있을까요?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리면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게 딜레마예요. 왜 재무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버핏은 그 단기 국채를 1000억 달러 이상 사모으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의 교차점에 지금 시장에 진짜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금 35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매년 이자만 1조 달러가 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는 이 이자를 감당하려고 단기 국채를 역대급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속 돈을 찍어내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지정학이 들어와요. 중국은 2022년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일본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국채를 팔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오일머니를 더 이상 자동으로 미국 국채에 넣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이죠.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할까요? 미국 내부 투자자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미국인들이 위험자산에서 이탈해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려간다면 그 이자율은 내려가고 정부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미국 정부가 한 일을 보세요.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국채를 발행했어요. 국채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식 폭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역사는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매뉴얼을 남겨뒀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AI는 진짜잖아요. 닷컴이랑 달리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반은 맞아요. AI 혁명은 진짜예요. 인터넷 혁명도 진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인터넷보다 더 큰 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거든요. 2000년에 나스닥이 78% 폭락했을 때도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터넷은 그 뒤에 더 크게 성장했죠. 아마존은 닷컴 버블 이후 주가가 90% 폭락했다가 결국 세계 최대 기업이 됐어요. 이게 진짜 역설이에요. 기술 자체의 유효성과 지금 그 기술의 가격이 적정한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AI가 혁명적인 기술이라는 것과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역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수준인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요. 1999년에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기술이야 라는 말은 100% 맞았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적정해 라는 말은 100% 틀렸어요. 버핏이 AI를 이해 못해서 현금을 쌓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훌륭해도 가격이 미쳤으면 사지 않는 것. 그게 버핏의 70년 수익률을 만든 원칙이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도대체 무엇이 터지면 이 시장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터지면 부는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에너지와 공급망, 그러니까 누가 에너지를 쥐고 있느냐의 싸움을 봐야 해요. 지금 전 세계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진 진영과 에너지를 사야 하는 진영이에요.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하루 생산량이 1300만 배럴을 넘어요. 하면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은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수입에 의존해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패닉,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수입국들의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에너지 수출 이익을 챙겨요. 이게 달러를 강하게 유지시키는 엔진이에요. 달러가 강세면 미국 자산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가고 신흥국 자산과 원자재 수입국들의 경제는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국 연합인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호들이 모이면 결국 달러의 신뢰도가 조금씩 흔들려요. 그리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 흔들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 금리가 오히려 튀어오르고 고평가된 주식시장에 직격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이야기할게요. 유동성 절벽이에요. 시장에 넘쳐흐르던 돈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순간이에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연준은 역대급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서 시장에 밀어넣는 것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돈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유동성의 힘으로 나스닥은 2020년 3월 저점에서 2021년 11월 고점까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130% 올랐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공짜로 빌릴 수 있었던 돈의 값이 올라간 거예요. 유동성이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나스닥은 33% 폭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어요. 다시 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장은 또 올랐어요. 나스닥 25,000이 그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닷컴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한 2000년,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던 중이었어요.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2001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나스닥은 계속 무너졌어요. 왜냐? 이미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유동성은 마치 파티 막판에 DJ가 볼륨을 확 올리는 것과 같아요. 분위기는 최고조가 되는데 그 순간이 사실 집에 갈 타이밍이거든요. 파티가 클수록 끝난 뒤의 정적도 깊은 법이에요. 그럼 언제, 어떻게 무너질까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전문가도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역사는 몇 가지 트리거를 가르쳐줬어요. 1929년은 갑자기 돈 빌리는 게 막힌 게 시작이었어요. 2주로 주식을 사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2000년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닷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게 트리거였어요. 2008년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마구 빌려준 부동산 대출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게 트리거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가 트리거가 될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의 AI 투자 대비 수익 실망감이 쌓이면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주도주가 흔들리는 시나리오,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이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시나리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그러니까 비행기가 쿵 박히듯 경제가 갑자기 꺼지면서 전 세계 수요가 급감하는 시나리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빅테크들의 AI 투자 속도가 실제 매출 증가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격차가 실적 발표 시즌마다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것이 터지든 결과는 같아요. 유동성이 빠지는 속도는 항상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공포로 팔 때는 한꺼번에 팔고 탐욕으로 살 때는 조금씩 사거든요. 역사가 매번 그걸 증명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예요. 저는 절대로 지금 당장 주식을 전부 팔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건 버핏도 피터 린치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문 근처로 이동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성장주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특히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를 넘어가는 고평가 기술주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세요. 한꺼번에 다 팔 필요 없어요. 10%씩, 20%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수익 실현은 항상 죄책감이 들거든요.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진짜 잠이 안 와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잠 못 자는 밤이 나중에 돌아보면 제일 잘 잔 결정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더 들고 있을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죄책감을 이겨내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버핏이 하는 것처럼 단기 국채의 비중을 늘리세요. 지금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4%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수준의 수익을 내면서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버핏이 1890억 달러 중 1000억 달러 이상을 단기 국채에 넣어둔 건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무너졌을 때 남들이 패닉으로 던지는 자산을 헐값에 사올 수 있는 실탄을 준비해두는 거거든요. 쇼핑은 세일할 때 해야 하는데 그때 지갑이 비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진짜 당연한 말인데 막상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도 못해요. 현금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과 안전자산을 합친 비율이 40%는 넘는지 확인하세요. 성장주에 너무 몰려있다면 그 비중을 조금씩 안전한 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숫자냐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현금과 채권 비중을 40% 이상 가져갔던 투자자들은 그 폭락에서 살아남아 2003년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역사적 데이터가 그 숫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8년 사람들이 버핏을 조롱하는 동안 나스닥은 치솟았고 버핏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 시장은 무너졌어요.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축제가 한창인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투자자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1929년에 문 쪽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공황을 전 재산과 함께 겪었어요. 2000년에 끝까지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은 3년 동안 매달 계좌를 열 때마다 후회를 반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25,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서 버핏의 1890억 달러 현금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침묵이 어떤 경고보다 더 크게 들려요. 지금 제가 돌린 알고리즘이 내놓는 결론은 하나예요.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신호를 보내오고 역사적 버블 붕괴 패턴과 유동성 절벽을 겹쳐보면 답은 하나예요. 고위험 성장주에서 빠져나와 현금과 단기 채권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 3만을 갈 수도 있어요. 그 상승의 마지막 불꽃을 즐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꽃 속에 있을수록 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문 쪽으로 걸어가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버핏은 인터넷은 이해 못하는 거야. 1998년 닷컴 열풍이 정점을 향해 달리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버핏을 향해 쏟아낸 말이에요. 구경꾼들이 조롱하는 동안 나스닥은 하늘을 뚫었고 버핏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년 뒤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가 증발했어요. 버핏 자산은 오히려 불어났어요. 지금은 2026년이에요. 나스닥이 26,000을 돌파한 이 시점에 사람들은 다시 말해요. 버핏은 AI를 이해 못하는 늙은이야. 그리고 버핏은 다시 침묵하며 현금 1890억 달러를 금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27년 전과 말이 같고 구조가 같고 버핏의 선택이 같아요. 오늘 이 반복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향하는지 낱낱이 들여다볼게요. 자, 시간을 96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929년 9월 미국 뉴욕의 분위기는 지금이랑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신문마다 주식은 영원히 오른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거리에 구두 닦기 소년까지 친구한테 종목을 추천하는 세상이었거든요. 다우존스 지수는 그해 9월 3일에 381포인트라는 역대 최고점을 찍었어요. 당시 예일대 교수 어빙 피셔는 폭락 직전 주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영구적인 번영의 고원에 도달했다고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그 말을 믿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어요. 당시 증거금 거래, 즉 지금으로 치면 레버리지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무려 자기 돈의 10배까지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10% 하락이면 전 재산을 날리는 구조였는데 아무도 그걸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르고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딱 2달 뒤인 10월 29일 역사는 검은 화요일이라고 기록되는 그날 시장은 하루 만에 12% 붕괴했어요. 그 뒤 3년에 걸쳐 다우존스는 고점 대비 무려 89%가 폭락했어요. 판 81이었던 지수가 41까지 내려간 거예요.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파산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71년 뒤에 판이 그대로 다시 깔렸어요.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라는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에 전 세계가 열광했고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하늘로 솟구쳤거든요. 수익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심지어 적자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했어요. 당시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200배를 넘어섰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꼬박 벌어야 주가를 겨우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로? 그런데 아무도 그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야. 전통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 폭락했어요. 고봉 48에서 1001깁4까지 내려간 거예요.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아마존, 이베이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수천 개의 기업은 그냥 사라졌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외칠 때 역사는 아니 똑같다고 답했어요.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올게요. 지금 나스닥은 25,000을 돌파했어요. SNS를 열면 나스닥 3만 간다. AI는 닷컴이랑 달라.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도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역사 속 두 번의 폭락 직전과 지금 사이에 섬뜩한 유사성이 하나 있어요.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영리한 자들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929년 직전에 조셉 케네디, 즉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구두 닦기 소년에게서 주식 종목을 추천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훗날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되는 거물이 길거리 소년한테 종목을 받은 거예요. 완전 황당하죠. 그 순간 케네디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팔아야겠다. 실제로 그는 전량 매도했어요. 2000년 직전에는 마이클 델, 줄리언 로버트슨 같은 당대 최고의 큰손들이 조용히 물량을 털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액을 역대 최고치인 189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솔직히 저도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원화로 계산하면 약 255조 원이에요. 어떡해요 이게.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 돈을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버핏이 늙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AI 혁명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제 채널 댓글에도 가끔 와요. 버핏 욕하는 댓글. 근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998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어요. 버핏은 인터넷을 이해 못해서 닷컴 주식을 안 사는 거야.
그 말이 나오고 2년 뒤에 나스닥은 78% 폭락했고 버핏의 버크셔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자산이 불어났어요. 버핏이 현금을 쌓는 건 무능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철저한 전략이에요. 버핏이 자주 이용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 시장은 CNN이 만든 공포, 탐욕 지수가 역대 최고치 수준인 극단적 탐욕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핏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거를 숫자로 열어볼게요. 지금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닷컴 버블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역사적 평균치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S&P 500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15에서 17 사이인데 지금은 30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한때 70배를 웃돌았어요. 이 회사가 지금 버는 이익의 70배를 미리 지불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AI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이 가격이 정당화돼요. 근데 만약 그 전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픽스, 즉 변동성 지수예요. 픽스는 시장의 공포 온도계라고 보면 돼요. 숫자가 높으면 투자자들이 겁먹고 있다는 뜻이고 낮으면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스닥이 25,000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변동성 지수가 기이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뭔가 싸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시장이 역대급 고점을 치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역사적으로 이 조합이 나타난 직후엔 항상 폭락이 왔어요. 1929년 직전이 그랬고 2000년 직전이 그랬어요. 자, 이제 진짜 본질로 들어갈게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를 추적해야 해요. 지금 이 시장을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왜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서도 더 내리는 걸 주저하고 있을까요?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리면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게 딜레마예요. 왜 재무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버핏은 그 단기 국채를 1000억 달러 이상 사모으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의 교차점에 지금 시장에 진짜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금 35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매년 이자만 1조 달러가 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는 이 이자를 감당하려고 단기 국채를 역대급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속 돈을 찍어내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지정학이 들어와요. 중국은 2022년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일본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국채를 팔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오일머니를 더 이상 자동으로 미국 국채에 넣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이죠.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할까요? 미국 내부 투자자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미국인들이 위험자산에서 이탈해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려간다면 그 이자율은 내려가고 정부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미국 정부가 한 일을 보세요.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국채를 발행했어요. 국채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식 폭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역사는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매뉴얼을 남겨뒀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AI는 진짜잖아요. 닷컴이랑 달리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반은 맞아요. AI 혁명은 진짜예요. 인터넷 혁명도 진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인터넷보다 더 큰 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거든요. 2000년에 나스닥이 78% 폭락했을 때도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터넷은 그 뒤에 더 크게 성장했죠. 아마존은 닷컴 버블 이후 주가가 90% 폭락했다가 결국 세계 최대 기업이 됐어요. 이게 진짜 역설이에요. 기술 자체의 유효성과 지금 그 기술의 가격이 적정한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AI가 혁명적인 기술이라는 것과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역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수준인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요. 1999년에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기술이야 라는 말은 100% 맞았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적정해 라는 말은 100% 틀렸어요. 버핏이 AI를 이해 못해서 현금을 쌓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훌륭해도 가격이 미쳤으면 사지 않는 것. 그게 버핏의 70년 수익률을 만든 원칙이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도대체 무엇이 터지면 이 시장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터지면 부는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에너지와 공급망, 그러니까 누가 에너지를 쥐고 있느냐의 싸움을 봐야 해요. 지금 전 세계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진 진영과 에너지를 사야 하는 진영이에요.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어요. 하루 생산량이 1300만 배럴을 넘어요. 하면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은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수입에 의존해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패닉,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수입국들의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에너지 수출 이익을 챙겨요. 이게 달러를 강하게 유지시키는 엔진이에요. 달러가 강세면 미국 자산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가고 신흥국 자산과 원자재 수입국들의 경제는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국 연합인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호들이 모이면 결국 달러의 신뢰도가 조금씩 흔들려요. 그리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 흔들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 금리가 오히려 튀어오르고 고평가된 주식시장에 직격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이야기할게요. 유동성 절벽이에요. 시장에 넘쳐흐르던 돈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순간이에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연준은 역대급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서 시장에 밀어넣는 것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돈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유동성의 힘으로 나스닥은 2020년 3월 저점에서 2021년 11월 고점까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130% 올랐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공짜로 빌릴 수 있었던 돈의 값이 올라간 거예요. 유동성이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나스닥은 33% 폭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어요. 다시 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장은 또 올랐어요. 나스닥 25,000이 그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닷컴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한 2000년,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던 중이었어요.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2001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나스닥은 계속 무너졌어요. 왜냐? 이미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유동성은 마치 파티 막판에 DJ가 볼륨을 확 올리는 것과 같아요. 분위기는 최고조가 되는데 그 순간이 사실 집에 갈 타이밍이거든요. 파티가 클수록 끝난 뒤의 정적도 깊은 법이에요. 그럼 언제, 어떻게 무너질까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전문가도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역사는 몇 가지 트리거를 가르쳐줬어요. 1929년은 갑자기 돈 빌리는 게 막힌 게 시작이었어요. 이주로 주식을 사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2000년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닷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게 트리거였어요. 2008년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마구 빌려준 부동산 대출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게 트리거였어요. 그럼 지금은 뭐가 트리거가 될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의 AI 투자 대비 수익 실망감이 쌓이면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주도주가 흔들리는 시나리오,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이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시나리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그러니까 비행기가 쿵 바뀌듯 경제가 갑자기 꺼지면서 전 세계 수요가 급감하는 시나리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빅테크들의 AI 투자 속도가 실제 매출 증가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격차가 실적 발표 시즌마다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것이 터지든 결과는 같아요. 유동성이 빠지는 속도는 항상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공포로 팔 때는 한꺼번에 팔고 탐욕으로 살 때는 조금씩 사거든요. 역사가 매번 그걸 증명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예요. 저는 절대로 지금 당장 주식을 전부 팔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건 버핏도 피터 린치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문 근처로 이동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성장주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특히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를 넘어가는 고평가 기술주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세요. 한꺼번에 다 팔 필요 없어요. 10%씩, 20%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수익 실현은 항상 죄책감이 들거든요.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진짜 잠이 안 와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잠 못 자는 밤이 나중에 돌아보면 제일 잘 잔 결정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더 들고 있을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죄책감을 이겨내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버핏이 하는 것처럼 단기 국채의 비중을 늘리세요. 지금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4%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수준의 수익을 내면서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버핏이 1890억 달러 중 1000억 달러 이상을 단기 국채에 넣어둔 건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무너졌을 때 남들이 패닉으로 던지는 자산을 헐값에 사올 수 있는 실탄을 준비해두는 거거든요. 쇼핑은 세일할 때 해야 하는데 그때 지갑이 비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진짜 당연한 말인데 막상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도 못해요. 현금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과 안전자산을 합친 비율이 40%는 넘는지 확인하세요. 성장주에 너무 몰려있다면 그 비중을 조금씩 안전한 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숫자냐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현금과 채권 비중을 40% 이상 가져갔던 투자자들은 그 폭락에서 살아남아 2003년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역사적 데이터가 그 숫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8년 사람들이 버핏을 조롱하는 동안 나스닥은 치솟았고 버핏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 시장은 무너졌어요.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축제가 한창인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투자자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1929년에 문 쪽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공황을 전 재산과 함께 겪었어요. 2000년에 끝까지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은 3년 동안 매달 계좌를 열 때마다 후회를 반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25,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서 버핏의 1890억 달러 현금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침묵이 어떤 경고보다 더 크게 들려요. 지금 제가 돌린 알고리즘이 내놓는 결론은 하나예요.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신호를 보내오고 역사적 버블 붕괴 패턴과 유동성 절벽을 겹쳐보면 답은 하나예요. 고위험 성장주에서 빠져나와 현금과 단기 채권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 3만을 갈 수도 있어요. 그 상승의 마지막 불꽃을 즐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꽃 속에 있을수록 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문 쪽으로 걸어가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